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신종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화면은 이제 중국 차이나 내러티브에 대한 트윗을 아냐. 중국 국영 TV에서 이게 아마 5월 25일이니까 어제예요. 어제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는 소매 기관 및 기관 투자자에 대한 뉴스를 국영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바이 비트코인 나오면서 중국어로 샬라샬라샬라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홍콩이 6월 1일 날 거래소를 열기 때문에 그 중국 본토 상대로도 거래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중국 CCTV라는 뉴스 채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이낸스 대표인 CG가 다시 리트윗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냐, 강세장의 초입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현재는 이 보도 자료 자체를 중국에서 일단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박제가 되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growth before halving 해서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의 상승인데 우리가 현재 어디 있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반감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불장이 온다. 뭐 이거는 지난 세 번의 반감기.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맨 위에 상승률이 엄청 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한 3년 됐으니까 20년도 반감기 이후에 21년도 불장까지 이렇게 나타낸 건데 세 번 모두 반감기 이후에 큰 상승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번에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있는데 어쨌든 장이 길게 보면은 24년 5년만 보더라도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요새 제일 큰 경제 이슈는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에 돈이 없으니까 달러를 더 찍어도 되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정부가 있으면 의회랑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원의와 하원의원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야당 여당이 있으니까 협상을 해 가고 있는데 협상이 돼야 어쨌든 미국의 큰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협상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보면 디폴트라고 하는데 채무 불이행.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망했다? 파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약간 극단적이지 않게 표현하면은 어쨌든 줘야 될 돈을 못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축 통화의 국가잖아요.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니까. 그래서 협상을 하고 돈을 찍어내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늘려온 나라입니다. 이코노마카세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트위터에 좀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를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부채 한도 얘기가 많은데 모두 괜찮다고 한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사람들이 눈 깜빡 안 하는지 좀 알아보자. 맞아요. 원래 2011년에 있었던 디폴트 이슈 때는 경제가 아니죠.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식 시장이 좀 반등하는 추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같이 보자는 거예요. 민간 부문 채권 수익률이 인기를 얻고 있다. 투자 등급이 뭐 분홍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이 있는데 이자율이 아주 매력적이다.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시적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구간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민간 대출이 국채보다 낮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코어 인플레이션은 지금 선진국들 다 똑같이 2%보다 훨씬 높고 그와 동시에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생산에 제약이 걸리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플레에 맞서 싸우는 걸 그만둘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 이 얘기가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지만 올리거나 동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봐요. 동결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간중간 금리를 멈출 수 있지만 이제 리세션이 와도 구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랑 2020년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왔던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는 일반적인 정상적, 그러니까 평균에서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위기가 급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면서 그 경제를 구해냈는데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때 펼친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왔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다시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경제를 구출할 수는 없는 거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잠깐의 위기가 왔을 때는 구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는 뭔가의 위기나 약간 경제가 살짝 불안하더라도 막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페드 정책 성장이 중요하며 다음 12개월 안에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은 중간값인 66%보다 낮게 예측한다. 이 말은
리세션은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경기 침체와 위기는 다른데 침체는 그냥 천천히 예상할 수 있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계속 이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침체고 경제 위기는 가다가 팍 떨어지는 게 경제 위기예요. 그래서 침체 쪽이 발생할 확률이 중앙값인 66%보다 낮게 예측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코어 인플레이션은 23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인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많은 나라인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은 물가가 23년 하반기에도 올라갈 걸로 보인다. 2011년 부채한도 협상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게 현재 부채한도 협상이랑 비슷한 게 11년도에 있었는데 11년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나타낸 차트인데 이때는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었어요.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공포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현재 11년과 같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큰 성장 쇼크이다. 아래는 각 자산별로 미치는 영향과 내재 변동성의 예측이다. 어느 정도 차이만 날 뿐 두 시나리오는 아래에서 특정 자산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거의 없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잠깐 멈추시고 표를 보시면 보시겠지만 미국 S&P 500이랑 뭐 러셀이랑 나스닥이랑 해서 이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부채 한도 협상 때 원래는 주식시장이 좀 빠졌는데 지금은 큰 변동이 없다. 그리고 협상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장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부채 한도 도달 시점 이후 채권들의 가격이 크게 빠졌으며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오른쪽 또한 크게 뭐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잠깐 화면 멈추시고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채 한도 리스크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현재 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주식이 안 좋았는데 현재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고 과거에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11년도의 문제는 주식 장세가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였고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식이 더 빠지는 계기가 됐는데 현재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크립토에서도 보면은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장세가 막 그렇게 오르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호재 작용을 못 하고 있고 홍콩이 6월에 거래소를 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가 아직까지 뭐 3만 달러 이하인 걸 보면 그 전반적으로 현재 그 장세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반영되고 또 악재가 반영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부채 한도는 결국 결론이 나겠지만 세세한 소비 상황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4년 재정 정책을 22년처럼 가져간다면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고 23년 올해처럼 가져간다면 동결하는 방향이다. 근데 이제 좀 안 좋게 보자면 두 방향 모두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거다.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거는 시장의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시장의 돈이 메마르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깔고 가는 거고 이전 상황들에 비춰보면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점점 끝나고 디폴트가 없어진다면 시장은 리스크 해소에 따라 다시 상승하긴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6월에 있는 이슈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과 동시에 FOMC에서 금리를 그래서 또 올리냐 아니면 동결하냐인데 만약 금리를 동결하고 부채 한도 협상이 된다면은 장세를 그때 가서 사람들이 좋게 본다면 시장이 오르는 거고 안 좋게 본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6월이 될 수 있는데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게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진격할 것. 지난 12개월간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의 비율의 변화에 따른 향후 12개월간 시장의 상승 확률이다. 대출을 꺼리는 은행이 많아질수록 시장이 곧 상승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강세장에 초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주변을 보면 주식이나 코인을 할 때 마지막 불장의 피크를 찍어내는 거는 대출 자금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출이 처음에 잘 나오지 않을 때부터 장이 좋아져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눈이 돌아서 대출을 해서 이제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면서 확 불을 지피는 건데 21년도에도 그랬죠. 아마 그래서 처음에 강세장으로 가는 거는 대출을 꺼리는 은행이 많아질 때 강세장 초입이고 그래서 곧 상승할 확률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상승론자들이 사라지고 나서 시장은 상승을 했다. 이건 뭐 사실 아시는 얘기죠. 다들 비관론이 판을 칠 때가 바닥 부근인 거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인간들이 만드는 시장이라 인간의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강세장을 믿지 않을 때 강세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그레이트 퀀트에 의해서 코인 얘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가 19년도 강세장 초기과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19년도일지 아니면은 15년도일지 모르겠지만 장세 자체가 횡보하면서 살짝 조정은 주고 있는데 결국은 올라가기 위한 횡보 및 조정이니 좀 올라간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길게 이렇게 크립토 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19년도와 비슷하다고 봤는데 말하는 것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비슷하긴 한데 이 활성 주소 자체에는 비슷한데 가격적으로는 현재는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9년도 강세장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장 위험과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결국에 올해 안에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매우 건강해 보인다. 이제 비트가 이 사람도 49,500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팀에서 얘기했던 48,000대랑 비슷한 가격대예요. 아직까지도 저희는 올해 안에 한 번은 48,000, 뭐 4만 이상 간다고 보고 있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48,000을 넘어가서 49,500 이렇게 가면은 신고점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떨어져서 다시 뭐 20K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까지 다시 떨어질 거다. 근데 이 가격까지 다시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신저점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전고점을 뚫어내는 49,500을 뚫어내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게 근데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진짜 이래요. 시장이 지금까지 이래 왔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스탁머니 리자드에서 보여준 지표인데 비트 가격 자체가 14년도에서 17년도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랑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제 가로선을 그어서 저항 맞는 구간과 여기 지지됐던 이 구간들을 이었을 때 한 번에 저항을 맞고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쭉쭉쭉쭉쭉 시장이 좋아졌다.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로 차트를 보면 이게 완벽히 딱 일치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선형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논리가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이렇게 신저점을 가진 않았잖아요. 여기 저항 맞은 다음에 신저점 간 게 아니라 조정 온 거잖아요. 이번에도 신저점보다는 조정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기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에서 EMA와 일봉의 EMA 트렌드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고 있으며 200 200 MA 200일선의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 현재다. 따라서 저항은 다 맞았고 지지도 받고 있으니 방향성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추세의 회수 보면 여기가 27,000 초반과 26,000대 후반인데 여기를 뚫어내면 다시 재차 장이 반등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 5월 19일 비트코인 소셜 세이먼트 레이티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반적으로 초기 강세 신호 또는 강세 모멘텀의 지속이다. 보시면 여기서 옛날에 1.6 이전의 고점인데 이때 이후에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1.95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호가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이 50%에서 100%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차트 빠르게 보자면 지금 중요한 자리는 이 MA 100일선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여기서 받았었는데 이번에 하방 이탈했었는데 현재 하방 이탈에서 저항을 어제 맞았죠. 근데 여기가 26,700대니까 이 구간 뚫어내면서 반등 이어나가면 위에 저항이 28,000대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 자체 기울기가 많이 내려와서 여기 28,500대를 뚫어내면 좀 장기적으로 볼게요. 28,500을 뚫어내서 올라간다면 다시 3만을 넘어가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지금 현재 장세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보라색 선 여기가 24,000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24,000대 중반에서 25,000까지 되는데 이 선을 지지를 하거나 혹은 주봉상에서 이제 EMA 21선이 초록색 선인데 요 구간이 25,000대 초반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지지를 보고 혹은 만약에 이 보라색 선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 SVB 은행 사태 때부터 31,000까지 피보나치를 이으면 0.618 구간이 23,300대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마 재차 찍고 반등하는 게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지는 여기고 두 번째는 여기 23,300대다. 이후에 그리고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